11월 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우려를 알린 시민들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니까요,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송창현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그리고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과 행렬에 나섰죠. 녹취록 공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과라는 비난 여론이 큽니다. 참사 직후 정부가 보여줬던 반응 어떻게 됐었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현 원장님, 네. 이 두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불과 2, 3일 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자기네들이 사법적 책임을 받을까 싶어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성 발언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초기에 대응 자체가 이 사고가 이제 정권의 보위 차원에 정권의 불똥이 뛸까봐 이제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세월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이제 면밀히 따지면 당시에 가나린 서울시 그리고 감내를 담당하는 용산구청에 과연 회의를 몇 번 했는가, 그리고 회의를 했다면 매뉴얼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경찰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의 할로윈 축제 10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경찰들이 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학성회를 통해서 통제에 나섰던 거하고는 정말 그 극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권의 불똥이 튈까 봐 맞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병력이 많았냐 적었냐 이 논쟁으로 희석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 이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방금 대통령실에서 했던 멘트에도 그게 있습니다. 네. 주체가 없었다. 네. 그러면 용산구청장은 심지어 이게 주체가 없는 그냥 현상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슬픈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은 현행법상 그러니까 전체 국가 전체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고 총리실이고 행정안전부가 맡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난관리법 체계상에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시도하고 228개 시군구청장한테 모든 그 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 현행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지금은 끊임없이 망자들한테 한없이 옷깃을 여미면서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표해야 할 시기에 지금 여야 정쟁을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저는 굉장히 슬프고요. 저는 이 반복된 이런 재난안전을 보면서 한 20여 년 재난안전을 하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재난안전 사고가 날까? 밤새 고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인 규명을 우리 사회가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도 대통령실이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국회, 여야 막론하고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정말 재난안전 전문가들끼리 그야말로 사고조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고재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매우 눈으로 원인 규명을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뭔가 바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러한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명확한 원인도 못 들고 뭔가 대책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 재난이 생기면 온 나라가 일주일 동안 분노했다가 일주일만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나 몰라라 저는 이런 사회를 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를 좀 끊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뭐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애초부터 사과가 먼저 나왔어야 됐죠. 그런데 계속 사과를 하지 않고 주체자 없는 행사라고 이제 벽을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제히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112 신고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1일 날, 3일째 되는 날, 미국 하원 의원의 조카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제히 미국 언론에서 정부 책임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12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다가 외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특히 이제 우방국이었던 미국에서도 정부 책임론과 후진 국경 참사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 사과에 이제 불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 사고가 일어난다. 이거는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개조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재난 안전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국가개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게 본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만이 이후에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를 지금 항상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참사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주제하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재난 안전을 오래 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없어지는 지금 이 현 상황은 돌아가신 이 망자들한테 한없이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정쟁을 하고 있고 누가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놀러 가서 뭐 사고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떤 휴머니즘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처음부터 뭔가 어릴 때부터 교육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갑자기 그 안도현 씨가 쓴 19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19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그런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저분들의 부모라면 이런 심정으로 이 지금 참사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사태 수습 말씀해 주셨지만 첫날 대통령도 그랬고 사태 수습을 우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쟁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사태 수습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문제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모는 하되 진상규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추모만 하자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정부 대통령실 강력하게까지 나섰고 특히 이제 여기에 중심이 됐던 게 한덕수 총리 아닙니까? 내각과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가지고 추모 분위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 브레이크 가이드라인을 쳤거든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책임 규명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했을 경우에 정쟁이라든가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걸 뭐냐면 기억의 저장 그리고 공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되고 공유돼야만이 이후에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항상 휴머니즘은 나가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저장되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참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여당 내에서는 이게 정권의 불똥이 될까 봐 그리고 책임 소재가 드러났을 경우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까지 연상을 시키면서 조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책임의 소재가 더 분명하고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네. 재난 네. 재난 안전의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이 우리나라 법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초지자체장,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인 선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울돌목 현장에 있는 현장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대응된 거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 재난이 생기면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현장의 특성을 알고 현장의 정확한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평상시 때 예찰하고 대비하고 실제 재난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또 왜 제가 화가 나냐면 얼마든지 징후가 있었잖아요. 또 보고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안전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설해라. 쌀인문 밖에 한방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자세로 안방에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소위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헛기침이어도 태풍처럼 들어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의 기본 ABC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재난에서 기본이 뭐냐면 30분 후에 1시간 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재난이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초기 대응의 역량은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 때 교육하고 훈련하고 반복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은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교육받았고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고 이런 재난이 한번 생겨봐라. 내가 제대로 대응 한번 보여주고 싶다. 자신 있는 지자체장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사실 관계자들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고민정 의원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때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책임자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시장도 국무총리도 다 경질이 됐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론과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학생 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경질됐어요. 근데 이 경질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대학생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자부 장관을 경질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그에 보면 엄청난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경찰들의 아랫선에서 또 책임을 묻고 끝내려는데 지금 최초의 112 신고와 참사 일어나는 시간이 4시간 간격 동안 그동안 경찰들이 그 신고를 받고도 뭐 했냐가 지금 책임 소재지 않습니까? 근데 일선 경찰들은 분명히 그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뛰어다닌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휘계통 내에서 지원 요청을 묵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 따지면은 윗선의 그 판단 미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미 경찰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인력이 약 700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용산서 담당입니다. 그리고 간절을 담당한 거는 100일 경비단이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 병력 좀 빼서 지금 이태원에 투입을 해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것은 전혀 빼고 방재공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경찰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기는 조금 방재공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축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 유관기관인 경찰과 소방의 배치의 모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는 용산구청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회 이런 것보다도 저는 철저하게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청장의 현행 법에 지금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 단체장의 재난 안전 책임자의 역할. 네. 왜 그렇게 그러면 못하는 걸까요? 그분들 몰라서? 아니,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도 출연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프랑스의 한 시장, 마라티에 시장이라고 그 시장은 조그마한 홍수에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주체가 있니 없니? 그러면 태풍 홍수가 지금 주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네.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는 어떻게 하고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지자체는 뭘 협조를 받고 이런 무엇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 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셨던데 그 뭐 네티즌들 반응을 보니까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뭐 길 가다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는 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랑 한탄 비슷한 것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네. 참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네. 당연히 했었고요. 사실은 정말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믿기지 않으시고 먹먹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들 굉장히 불안하시기도 하고 가슴 아프실 겁니다. 네. 먼저 뭐 정치인으로서 저는 사실은 무한한 책임감 느끼고요. 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뭐 답변을 하시면서 뭐 한계가 있다 경찰 대응으로는 그러면서 약간 뭐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웃는 게 카메라에 잡혀갖고 좀 논란이 됐는데 그거 적절하지 않았죠. 뭐 사실은 이제 언론인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유도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유, 적절하지 않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뭐 아수라장이다 좀 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라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참사가 그래서 이제 예. 경찰청장이 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네. 조사 감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뭐 엄정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뭐 허탈해하고 상실감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이렇게 어떤 위로나 사과의 말씀 같은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 수습을 지휘하시고 네. 지금까지 행보 자체가 사과의 표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청 앞도 네. 갔다 오시고 네. 이태원도 다녀오시고 정말 대통령께서는 사고 이후에 수습 과정이나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 자체가 네.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일정 시점이 되시면 국민들 앞에 서서 정중히 사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어떻게? 뭐 네. 사실은 지금 말 한마디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국민들께 위로가 될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냥 사과한다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의 뭐 수습은 어떻게 하겠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10월 14일 위촉을 받으셨는데 뭐 저출산 고령사회 탈출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 소개랑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네. 부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7개 부처 장관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왔고 기본적으로는 심의 기구인데요. 네. 대통령께서는 집행기구처럼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출산에 관한 대책은 네.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할 만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주택, 일자리, 뭐 보육, 교육 그리고 전반에 노인의 걸쳐서, 뭐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한 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조율해서 정말 출산율을 제고하고 네.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이
마치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도덕적 책무고 그러면서 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이 네.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그거는 만드는 직접 만드신 말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제가 만든 차용을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웨덴 모델에서 조금 차용할 네. 수 있는 부분은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아이를 네. 낳으면 주택이 주어지고 뭐 이러한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100년이 되면 정말 우리 출산율이 갑자기 뭐 둘이 네. 만나서 2명 낳지 않는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천만 명 대한민국이 2100년에 2천만 명 대한민국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이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민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민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고요. 또 이와 함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되면 고령 인구들이 아직은 이제는 굉장히들 건강하신데 네. 무조건 60세 정년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게 맞느냐.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제는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인구 구조에 따른 이제는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축소 지향 사회로 갔을 때 그럼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을 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는 전 부처가 네. 함께 아주 남다른 각오로 해야 되고요. 이게 네.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외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광주 방송대 네.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 국민이 민관을 넘어서 또 여야를 넘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힘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도 하고 기후변화대사도 하고 뭐 대통령 신임이 두터우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당대표에 출마하지 마시라는 게 대통령 뜻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네. 위촉장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네. 의중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잖아요. 지역 저출산 문제나 네, 네. 또 기후 문제나 그래서 주어진 일 지금 좀 열심히 해서 제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좀 지역이 다 같이 좀 더 발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네. 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 출마 가능성은 뭐 열어 두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사실 2002년부터 당에 왔습니다. 네. 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여야가 건강하게 발전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여당이 무너지면 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은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나 전조 같은 게 혹시 뭐 조금이라도 보이신가요? 어떤가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강하고 좀 책임 있는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전당대회가 또다시 뭐 당의 갈등과 분열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기후 다 네.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네. 민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인구 변화에 따른 네. 미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 또 많은 숙고해 주시고 의견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